재난안전 119 안보 토크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안보 이슈 매주 금요일이죠.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님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 뭐 얘기할 게 되게 많습니다. 예. 자,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일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가 안보 전략이 발표가 됐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관련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외교 군사 분야 나침반 역할을 할 새 국가안보 전략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온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웠습니다. 미국 혼자 세계 질서를 떠받치던 시대는 끝났다면서 동맹국들에게 방위 분담을 촉구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앞서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하기로 약속한 것도 이런 미국의 기조가 반영된 겁니다. Countries have gotten rich by doing that with the United States. We've taken care of their militaries. 새 군사안보 전략은 인도 태평양 지역 관련 서술에선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일본에서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대중국 1차 봉쇄선에서 침략을 저지하겠다고 했는데 동맹들이 나서서 실질적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한 주한미군의 역할 논의도 앞으로 본격화될 걸로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국가안보 전략에는 무역 정책을 언급하면서 한국, 일본, 캐나다, 유럽 국가가 중국 견제에 동참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번 지침에선 트럼프 1기 때나 바이든 정부 때와는 달리 북한에 대한 언급이 전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회장님, 잠깐 리포트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자, 1기 때 발표한 국가안보 전략 그리고 이번 2기 때 발표한 국가안보 전략 가장 큰 차이점 좀 설명해 주시죠. 그 2기 때 지금 발표한 전략 보니까 트럼프의 정치 이데올로기, 예. 미국 우선주의를 아주 명확하게 딱 적어놓고 미국 우선주의를 그것을 이제 이 국가안보 전략서라는 게 전략 목표, 이 국가 이런 걸 하고 또 예. 우선순위 정해야 되는데 거기 모든 덮는 하나의 엄브렐라 같은 우산 같은 이데올로기로 트럼프의 정치 이데올로기, 미국 우선주의를 딱 거기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그 전략 목표의 목차들을 전개해 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전략 목표 국가안보 전략서라는 게 86년에 그 골드워트와 니콜스라는 그 국회 상원의원이 이걸 예. 만들었죠. 만들어서 대통령이 의회 보고용으로 안보에 대한 전략들을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예. 뭐 이분 4년 만에 나왔는데 뭐 이거 어떤 대통령에 따라서는 예. 여러 번 발표한 사람도 있고 뭐 그래 보통 4년마다 한 번씩 새 정부가 들어설 저도 때마다 그렇게 발표를 하는 건가요? 지금까지 아니 86년 이후로 됐는데 예. 총 18번 정도 이렇게 발표되는데 예. 그 대통령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요. 4년마다 뭐 발표하는 게 갈려지게 돼 있는데 예. 또 그보다 또 더 많이 발표한 대통령. 그러면 트럼프는 지금 1기 때 한번 발표했고 이번에 두 지금 번째 2기 때 한번 발표를 했네요. 1기 때는 뭐 60쪽 넘게 좀 길게 썼는데 이번엔 예. 바빴는지 9개월만 내놨는데 29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문건이 빠진 얘기는 제가 잠시 뒤에 좀 여쭤보고요. 자, 미국이 이 새 국가안보 전략을 발표하자 러시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일치된 의견을 보인 게 굉장히 이례적인데, 자, 여러모로 러시아의 비전과 부합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전략서 면에서 나오고 긍정적으로 러시아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했는데 예. 제가 그걸 좀 원문을 좀 찾아서 봤어요. 보니까 우리가 러시아는 유엔이라든지 나토 유럽 국가를 우리도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고 러시아는 침략 국가다. 침략 행위를 했다. 예. 여기에 대한 어떤 비난과 함께 거기에 침략性중재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 되거든. 당연히. 예. 예. 이 부분이 없어요. 아예 드러냈구나. 러시아를 예. 침략 국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가 이웃 국가들과 잘 지내야 된다는 이런 메시지고 또 전쟁은 빨리 중단해야 된다. 이거 푸틴 생각하고 똑같죠. 예. 푸틴도 유럽하고 잘 지내야 된다. 예. 그 전쟁을 외교적 레토릭으로 빨리 끝내야 된다. 예. 전쟁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비전과 현 상황에 대해서 러시아를 침략 국가로 규정하지 않는 데 대해서 러시아는 너무나 만족해하는 거예요. 이 부분 아마 지금 트럼프도 지금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작전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강대국 정치에 있어서 서로 좀 동병상련하는 이런 모습을 우크라이나를 보여줬죠. 좀 봐주고 우리 베네수엘라 관련도 좀 너네가 눈 감아달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스스로 그 보고서에 보면 멀로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미국 고립주의잖아요. 예. 멀로주의에 대한 당연한 기결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멀로주의 핵심이 뭡니까? 미국의 국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입하지 않겠다는 거죠.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에 대해서 예.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했는데 러시아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거예요. 러시아를 침략 국가로 규정하지도 않고 이웃 국가가 잘 지내고 전쟁 빨리 끝내라니까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일기 때는 위험 국가가 러시아하고 중국이 명시되어 있는데 명시돼 있- 이기 때는 러시아는 빠지고 지금 중국만 지금 들어가 있는 예, 그런 상황. 그렇게 러시아로서는 굉장히 땡큐죠, 땡큐. 예. 자, 그런데 지금 유럽은 지금 발끈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전략에 유럽 연합을 문명의 소멸 단계다. 그리고 과도한 규제, 또 이민 이런 정책을 펴고 있다. 강력히 비판을 했거든요. 국가 이익을 이렇게 구현하는 수단으로서 예. 반이민 정책을 명시해놔서 첫 번째 수단으로 예. 그 유럽이 그런 걸 잘못해서 예. 유럽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 옳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 예. 옳은 방향으로 가는데 약간의 유럽 한 국가에 대한 내정 간섭 정도가 아니고 유럽 지역에 대한 어떤 정치 개입으로 오해받을 만한 표현들이 있어요. 유럽은 지금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하고 있잖아요. 내정 간섭이죠. 그래서 유럽에서 트럼프와 같은 정치 노선을 갖는 반이민 정책을 하고 있는 이런 정당들에 대한 지지를 좀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상당히 좀 지도자 불쾌하죠. 유럽 지역에 대해서 미국의 어떤 내정에 간섭하는 듯한 내용도 담겨져 있죠. 예, 그렇군요. 자, 우리와 관련 있는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번 2기 때는 1기 때와 다르게 북한, 뭐 한반도 비핵화 이런 표현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대신 대통령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없어진 게 아니라 지난 11월에 한미 정상회담 때 공동 팩트시트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명기돼 있다. 사실은 그게 명기돼 있으니까 여기에 없어진 게 아니라 기술이 안 됐을 뿐이다. 그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1기 때는 17번이나 북한을 언급했는데 예. 언급 안 했는데 비핵화라는 메시지를 안 넣었잖아요. 예. 이건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 어떤 장애를 만들지 않겠다는 이번 하나의- 2기 때 안 넣었잖아요. 안 그렇죠. 넣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안 넣는 것은 예. 어떻게 보면은 북한과의 어떤 전격적인 대화에 장애를 만들지 않겠다는 이런 북한에 대한 어떤 대화의 메시지가 되겠고요. 예.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김정은 때문에 얼굴 좀 깎였거든요. 여러 번 트럼프가. 구애했는데 이번에 답이 오지 APEC에 않았죠. 경주에 와서 예. 언제라도 좀 날짜를 하루 더 머물더라도 김정은을 좀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김정은이 안 협박이 응했거든. 있겠죠. 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예.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이 트럼프 한번 만나려고 예. 옷소매를 당겨서 얘기라도 하고 싶은데 예. 김정은 만나자 해도 쿨하게 하니까 좀 얼굴 상했는데 북한에 대한 언급 안 한 부분인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비핵화를 아직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보여준 거고 여기도 추가 설명을 했어요. 케빈 킴 우리 미국의 상원 인준 안 받을 때 대리대사라 그러죠. 예, 케빈 킴 대리대사. 대리대사가 예. 우리 박윤주 차관이라든지 정동영 장관 또 안규백 장관을 만나서 예.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미국의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정책 의지는 분명하다. 이런 부분을 해서 뭐 비핵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이번에 그 미국 국가안보 전략서에 빠진 것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보였다. 대화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려는 어떤 고려가 보인다. 러시아에 대해서 침략 국가를 하지 그렇죠. 않았죠. 예, 그러니까 하지 않았죠. 지금 러우 종전협상을 마무리 짓고 싶은 그것 때문에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것도 있고. 트럼프는 이 밖에 보이는 거 말고 그러니까 안보 전략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혹시 뭔가 김정은 위원장과의 어떤 대화와 그로 인한 좋은 결과를 내서 뭔가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하는 속셈에 북한을 혹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단계 중에 앞에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트럼프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 저 핵 보유국을 인정하는 문은 NPT 체제의 문제고 미국 외교 전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트럼프 개인이 4년 임기 대통령이 그걸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뭐 대통령 권한 속에 속하지만 좀 그렇지 예. 않고 트럼프가 이번에 쭉 한 거 보면은 그 전략 국가안보 전략서에 보면은 자기 공을 외교적 공을 많이 이야기해요. 뭐 예. 캄보디아 태국 전쟁을 가는 것을 막았고 뭐 중동 예. 해상에 쭉 가는데 여전히 약간 호사가들이 노벨 평화상에 노벨 관심이 평화상. 많다 이런데 예. 사실 노벨 평화상과 관련해서 제가 할 이야기가 좀 있어요. 예. 일기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당시에 우리 국회 차원에서 그 트럼프 인수위원회의 고문이 퓨러라는 분이 있어요. 헬티 재단의 예. 이사장인데 한국 많이 왔죠. 원래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만났을 때 제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 주면은 예. 노벨 평화상도 받을 때 아니냐 그러니까 퓨러 이사장이 최초에 그 제안한 게 우리 회장님이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꼭 우리 트럼프 당선자가 관심이 있을 것 같다 예. 전하겠다 했는데 어떻든 지금 여러 가지 그 전략서에 보면은 외교적 업적을 계속 내세우는 거예요. 예. 잘 안 된 것도. 예. 아니 또 미완의 중동 평화상까지 계속 내세우는 것은 그렇죠. 예. 노벨 평화상에 대한 어떤 집착 이런 모습도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북한 핵 문제 비핵화만 실현하면 노벨 평화상 주도 된다 생각합니다. 최근 신문 언론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겠다고 한 여러 가지 전쟁이 아직 해결된 게 한 것도 없다라는 그렇죠. 지적도 있습니다. 네. 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6일 다음 주 화요일 날 미국을 방문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여러 가지를 논의하게 될 텐데 가장 지금 핵심 사안이 핵 잠수함 부분, 대북 공조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핵 잠수함 부분은 이제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장관 회담에서 그것을 논의하는 것은 그렇게 논의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부분은 세부 협상을 그건 좀 하자. 실무 협상, 실무자들이 여러 예. 문제를 어디서 만든 이런 협상을 해가야 되는 문제고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북 정책 조율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에 케빈 킴 대사가 우리 통일부 장관 또 만나고 국방장관을 만나고 또 외교부의 박윤주 차관 또 만나서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특히 한미 연합 훈련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비핵화를 얘기하고 예. 어떻게 보면은 특히 우리 통일부하고 좀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도 드러나기도 했어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북 정책에 대한 특히 또 그리고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또 최근에 다시 전략 나왔지만 한국이 이제 국방비를 GDP 3.5%로 3.5%. 인상해라는 이런 예. 문제에 대해서 인상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이런 큰 문제에 있어서 하고 또 뭐 동맹 현대화 고도화 이런 그 용어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미 동맹의 어떤 현안들 이런 문제를 다루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중에 뭐 핵 잠수함 건조 문제 다룰 수 있겠지만 지금 그건 이미 양국이 합의했고 팩시에 담겨 있기 때문에 좀 관심 그거는 아닙니까? 그 밑에 지금 이게 어디에서 네, 그 건조를 부분은 하고. 이제 실무자 예. 장관급이 아닌 예. 차관급이나 실장 우리 같은 실장이 되고 미국 예. 차관복급 대하에서 또 실무 TF를 만들어 진행할 사안이지 뭐 장관이 그 합의한 것을 가지고 다시 뭐 이야기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6일이 지나면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됐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회장님 잠시만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속보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하고 있는 종전 협상이 별다른 진전이 없는 가운데 러시아는 공세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지지를 결집시키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황 상황은 어떤지 관련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최전선 부대를 찾은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의 요충지인 포크로우스크는 물론 그 일대까지 진격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크로우스크를 점령하고 인근 도시 미르노우라드의 건물 30% 이상을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Освободили населенные пункты Ровное, Рог и Гнатов. Осуществляет уничтожение формирования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Украины, заблокированных в Димитрове. 특히 포크로우스크를 함락한 건 돈바스 해방의 가장 중요한 단계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종전 조건으로 요구해온 돈바스 지역 전체 이양에 명분을 쌓아가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푸틴 대통령은 돈바스는 소련의 일부였지만 레닌의 결정으로 내준 거라며 이 지역은 우리의 역사적 영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목표를 달성할 거라고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포크로우스크 함락을 부인하며 미르노후라드에서 계속 반격하고 있다고 반박했지만
최근 주요 외신들도 포크로우스크 함락은 시간 문제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연일 유럽 정상들과 만나면서 영토 양보 불가 의사를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 점령지까지 포함해 돈바스 전체를 넘기라는 러시아의 요구가 미국의 중재안에도 포함된 걸로 전해진 가운데 거부 입장을 고수하면서 유럽의 지지를 결집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조만간 미국 측에 수정 종전안을 보낼 거라고도 밝혔지만 미국의 제안을 읽지 않았다며 실망을 표시한 트럼프 대통령이 호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자, 포크로우스크 이 얘기가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점령했다, 아니다, 방어하고 있다. 지금 돈바스 전체 지역의 20%를 놓고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 중요한 요충지가 포크로우스크입니다. 자, 그런데 방금 푸틴 대통령의 말을 보면 돈바스가 원래 자신들의 땅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 역사적으로 맞습니까? 네, 역사적으로 러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소연방 스탈린 체제 또 레닌 스탈린 체제를 가지면서 뭐 크림미아도 그렇고 크림반도도 그렇고 그 지역에 있어서 전체가 러시아 거니까 행정구역의 변화가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러시아가 그 지역을 그렇게 주장할 근거는 좀 있는데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독립하면서 우크라이나 땅이었기 때문에 옛날 그 역사적 자료를 치면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침략을 자꾸 침략이 아니다는 어떤 정의의 전쟁, 뭐 정의의 작전 이런 명분을 국내에 가지기 위해서 옛날 러시아 땅이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침략 전쟁이죠. 야, 여기 1921년도에 지금 이 포스터가 나오고 있는데 돈바스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 지역이죠. 그런 의미로 지금 만들어진 포스터 그렇습니다. 같아요. 러시아로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동유럽으로 유럽으로 나가는 길목이 아주 중요한 지역인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황은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우크라이나가 불리하게 진행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팩트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종전 협상을 진행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시간에 그 돈바스를 군사적으로 완전 점령하려는 이런 러시아의 노력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게라시모프 저 양반의 어떤 지금 러시아 총참모장이죠. 닥터린 군사 닥터린이 지금 푸틴의 군사 독트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지역을 해방시켰다. 또 그 지역에 친러시아 하나의 자치정부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러시아 일부를 만드는 일들이 총참모기라도 착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우크라이나를 굉장히 압박하는 거 젤렌스키를 압박하는데 궁극적으로 제가 볼 때는 돈바스뿐만 아니라 돈바스 점령은 당연한 거고 젤렌스키 정부 반러 러시아의 조금 부정적인 정부를 바꾸겠다는 그 의지를 가장 확실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게라시모프 러시아 총참모장이에요. 자, 그러면 그 얘기는 제가 선거 문제는 또 여쭤보도록 하겠는데 앞서 리포트에도 보면 푸틴 대통령이 모든 목표를 달성하겠다. 이 모든 목표 안에는 어디까지가 지금 포함되는 겁니까? 우크라이나 정부를 친러시아 정부로 만드는 거죠. 이게 어떻게 좀 심하게 말하면 위성 정부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게 옛날 최종 목표인가요? 냉전 시대 이후에 하나의 위성 국가 체제잖아요. 그 러시아 말을 듣는 러시아의 대외 정책에 종속하는 예속하는 그러한 우크라이나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게 유럽 지도자들이 그걸 가장 두려워 그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만이 그 종전 협상을 냈는데 뭐 첫째는 러시아는 독립국을 존중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독립국을 존중한다 했는데 러시아는 그럴 의사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관련해서 제가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하나는 영토 협상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절대로 돈바스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러시아는 내달라. 지금 80%를 점령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들어온 속보는 그 도네츠크주를 약간의 완충 지역으로 만들어서 우크라이나 군대도 철수하고 러시아 군대도 철수해서 이거를 미국은 자유경제구역, 러시아는 비무장지대로 만들자. 이런 안이 지금 서로 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합니까? 지금 이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미국 플로리다 주죠. 거기에 트럼프 별장 있는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 협상 안에 이제 러시아가 빠진 상태에서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조율하고 있는데 이 안에 성사되는 것은 결국 러시아의 선택의 문제, 러시아한테 그걸 또 넘겨야 되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이 안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좀 전에 나왔지만은 이미 다 거의 점령했는데 거의 점령했는 지역을 뭐 자유지역이든 자유무역지든 자유경제지역이든 완충지역이든 내놓으려 하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이 안이 성사되더라도 러시아가 푸틴이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더 큰 양보를 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돈바스 지역에 대해서 러시아 일부러 만들려는 그러한 목표가 좌절되는 그런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젤렌스키는 유럽을 좀 더 적극적으로 협력 관계를 강화해서 예. 뭐 절대 영토 할량을 하지 않겠다 예.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이 안은 우크라이나나 미국은 선호할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우크라이나도 많이 양보한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영토를 내줄 수 없다고 지금 완충 지역을 굳게 해주고 약속했는데. 자유경제 지역을 해서 예. 그 새로운 영어가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드는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자존심도 좀 살릴 수 있고 예. 완전히 뺏기기보다는 근데 이 안을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나라가 러시아다. 자, 젤렌스키 대통령이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토 포기는 혼자 결정을 할 수가 없다. 국민 투표를 시사했어요.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 물어보겠다. 이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첫 번째 영토 문제는 국민들한테 물어본다는 의견도 제시를 했는데 두 번째 지금 나토에 가입은 못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네. 못하게 지금 미국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자 그러면 미국이 나토식의 집단 방위를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안전을 책임져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음부터 이 문제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는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러시아가 침략한 부분 그렇죠. 명분이 예. 있었는데 미국이 만든 중재안이면 러시아 입장을 고려해서 먼저 만든 20개 항에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영구적으로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지금 당장의 전쟁도 좀 심각하지만 미래 전쟁도 막아야 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죠. 나토에 예. 가입하면은 나토 영국이 한 나라라도 침략당하면 모든 나라가 침략당한 것을 간주해서 전쟁에 자동 개입하게 돼 있거든요. 나토에 가입을 못하면 안전에 대한 확보가 안 되니까 제가 볼 때 미국이 통 크게 그럼 나토에 가입한 대신에 가입을 못하게 했으니 예. 한국과 미국과 같은 양자 동맹 관계를 군사 동맹을 확실하게 해주는 이런 안전장치를 마련해줘야 우크라이나라든지 유럽 국가들이 미국을 신뢰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인데 그건 또 비용이 드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비용이 드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돈을 들이고 싶지 않죠. 그렇죠. 트럼프는 또 새로 돈을 쓰면서 평화를 만들고 싶은 이런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완충지대를 만드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합의를 하고 그 안에 제3국의 군대를 주둔시키는 안 플러스 미국식 나토식 집단 방위를 미국이 약속한다면 우크라이나가 그럼 받을 수 있고. 예, 일정 부분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금 그 트럼프의 처음 안과 안에 트럼프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거기 보면은 그 미국이라든지 다른 국가들이 국경선의 완충지역에 가는 것도 트럼프는 처음에 반대했어요. 예. 그래서 완충지대를 만들고 거기에 미국의 비용이 드는 완충지대 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트럼프 안 좋아할 겁니다. 자, 유럽은 마크롱 대통령도 얘기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배신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만약 배신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이번 정쟁을 정리하려고 할까요? 근데 외교적으로 굉장히 점잖은 표현이죠. 배신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 예. 지금 이미 그 우크라이나가 목숨 걸어서 지금 3년 전 전쟁하면 지키려는 돈바스 지역에 대해서 그 점령 당하지 않는 지역까지 해서 러시아에 넘겨주고 평화하고 바꾸어라 이렇게 나오니까 예. 배신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 예. 이미 배신 당하고 있는 거죠. 배신했다. 과거형이죠, 과거형. 네. 과거형.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또 미국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설정한 국가 이익이 돈바스 지역을 지키고 크림반도를 찾고 이런 그 젤렌스키 또 우크라이나 현재의 또 국가 이익을 지켜줄 의사가 없다는 것은 명백한 거죠. 현실주의 속에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크리스마스 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이 사안에 그 트럼프 구상이든 새로운 또 트럼프와 젤렌스키 구상이든 지금 진행 중인 구상이든 이 구상이 결국은 받아들여지는 문제는 푸틴이 액셉트를 해야 되거든요. 푸틴이 받아야 되는데 예. 푸틴이 크리스마스 이전에 미국과 우크라이나 안을 만들어 오면은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의 표명이 없는 한
불가능한 이야기죠. 통제할 수 없는 푸틴을 지금 통제 못하잖아요. 예. 통제 못하는 푸틴의 생각을 어떤지 비밀 협상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볼 때는 크리스마스 이전에 이런 되면 불가능하다? 좋지만은 예. 푸틴의 현재 입장으로 봤을 때 전세는 유리하고 예. 시간은 자기 패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하겠습니까? 푸틴은 지금 여러 가지 논리를 만들어서 지금 수행하는 군사 작전이 특수 군사 작전이라 그랬잖아. 예. 이 특수 군사 작전이 정의로운 작전이고 옛날 러시아 영토를 찾는 작전이고 침략 전쟁이 아니고 뭐 이렇게 하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처음에 목표를 달성이 곧 임박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푸틴이 트럼프가 만든 일정과 구상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그 회장님 말씀이 푸틴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바꾸고 싶어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꾸고 싶어한다 그러는데, 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핑계로 선거를 치르지 않고 있다, 대선을 치르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오케이, 법을 고쳐서라도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지금 전쟁 중이어서 이 선거가 그렇죠. 지금 선거가 안 되는 거죠? 예, 유예돼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트럼프가 원래 젤렌스키를 안 좋아했어요. 예. 젤렌스키는 또 앞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했거든요. 예. 그 젤렌스키를 조금 처음에 좀 무시했죠. 예. 무시했고 또 그 푸틴도 젤렌스키가 선거가 다시 당선된 게 그 정치적 권력의 정당성이 없다. 예. 그냥 격하해서 그냥 엉터리 행정 수반이다. 가짜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정당성의 문제가 먼저 푸틴이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그 다시 트럼프가 푸틴의 이야기를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젤렌스키로서는 굉장히 불쾌한 거죠. 그렇죠. 자기가 지금 전쟁을 수행하는 통수권자고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인데 그것도 내정이잖아요. 선거 문제에 대해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우방이었고 힘이 돼야 될 트럼프가 그 문제를 지적한 것은 조금 아프죠. 아픈데 뭐 왜 어쩌겠습니까? 지원은 필요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별로 이렇게 믿업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때까지 말을 잘안 해결한다고 했으니까 들으니까.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중동의 가자 지구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고위급 인사 바셈 나임이 카타르 도하에서 AP통신과 만나 이스라엘과의 2단계 협상에 대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나임은 추가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 무기를 동결하거나 보관하는 포괄적인 접근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ready to discuss the idea of storing or freezing. 2달 전 1단계 휴전 합의 이후 하마스의 무장 해제를 포함한 2단계 휴전 협상이 진행돼 왔습니다. 하지만 하마스가 이를 완강히 거부해 협상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마스의 무기 동결 카드는 이스라엘의 입장과는 거리가 있어 양측의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나임은 또 내년 초 가자 지구에 배치될 국제 안정화군과 관련해 팔레스타인 영토 내부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We don't accept that these forces have any kind of mandates. 한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현지 시각 7일 1단계 휴전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곧 2단계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달 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하마스의 가자 지구 통치를 종식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자, 지난 10월에 1단계 휴전에 돌입했습니다. 지금 2단계 직전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은 하마스의 무장 해제 여부 때문인데, 하마스는 방금 리포트 보셨지만 무장 해제가 아니라 무장을 동결하겠다.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하마스는 가자 지역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죠. 행정적으로 장악해서 통치하고 있는데 2단계 협상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 이스라엘 측으로서는 하마스가 가자 지역에 대한 통치항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불령이죠. 불령이라는 입장이고 예. 하마스는 그러면 가자 지역을 통치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그 당군 체제라는 게 이상한데 당이 군대를 갖고 있는 국가 군대를 갖고 있는 하마스라는 정파 단체가 군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하마스는 그 군의 힘으로 가자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군을 해체하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 군을 동결까지는 협상을 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무장 해제라는 게 무장 군의 해체를 해제하는 것은 곧 하마스에 대해서 통치 권한을 내려놓아라 포기하라는 건데 하마스는 그거는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 이 부분이 어떻게 접점을 찾느냐. 거기서 하마스가 이제 무장을 해제를 하고 또 하마스가 그 가자 지역의 통치를 포기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일정한 선으로 후퇴하는 것을 완전 국경 밖으로 이제 저 가자 지역 밖으로 철수해야 되는데 예. 이 부분에 접점이 마련할 수 있느냐 문제인데 지금 네탄야후는 절대 하마스의 어떤 무장, 하마스가 가자 지역을 통치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이 문제를 관철시키겠다는 거고 지금 하마스 걱정하는 부분은 국제안정화군이 이제 지난 11월 달에 유엔 안보리를 통과했거든요. 예. 지금 구성을 논의하고 있고 내년 초에 이제 그 예. 파견 가는데 이 군의 임무가 뭐냐 하면은 가자 지역 안에서 치안을 예. 치안. 하고 군사적 감시도 하고 또 경찰이랑 군인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더 중요한 것이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하마스의 무장을 해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을 방금 다시 리포트에 방금 절대 나왔는데 받아들일 수 없다. 어떠한 권한도 가자 갖는 지역에 거를, 들어오는 국제안정화군이 하마스 군과 하마스 통치에 관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예. 해제하려는 우리 국제안정화군이 있고 예. 하마스는 그걸 용납하지 않겠다가 이 안정화군과 하마스의 충돌이 예. 되고 그 결국은 그럼 이스라엘 우리 철수할 수 없다. 예. 이렇게 갔을 때는 2단 협상이 중대한 장애에 직면하는 거죠. 지금 이 세 가지가잖아요. 하나 아까 말씀하신 하마스의 무장 해제 여부, 두 번째는 국제 안정화군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얼마만큼 철수할 철수, 건지. 완전 이 철수. 세 가지 아닌데 지금 접점을 찾을 수 없는 것 네탄야후가 같은데. 예. 네탄야후가 미국을 다시 연말에 이제 금년 연말에 만나서 예. 나름대로 정치의 판단을 하겠죠. 예. 하마스 계속 집권하려고 한다. 예. 그걸 무장 해제를 선행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선에서 더 이상 철수할 수 없다. 이렇게 예. 나오면은 트럼프의 중동 평화 구상이 큰 위기에 또 빠지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를 압박할 텐데 어떤 당근을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마스 국제안정화군이 하마스의 어떤 그 무장 해제를 예. 추진할 거라고 약속을 해야 되겠죠. 무장 해제를 추진할 거다. 미국이 어떻든 간에 네. 하마스가 미국이 약속을 받아내겠다. 약속을 받아야겠다. 미국이 트럼프의 의지를 보여줘야 되겠죠.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게 국제안정화군이 예. 들어가서 미국도 그게 안정을 파견하겠죠. 미국과 인도네시아, 저 UAE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들어가서 예. 그 안정화군이 하마스의 저 군사 기반을 예. 해체할 약속을 미국이 해체하겠다. 예. 이렇게 약속을 하지 않으면은 네타냐후 받기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가요? 지금 미국이 최근 시리아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인 ISIS 잔당 타격을 위해서 합동 군사 훈련을 시리아 정부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압박하기 위해서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글쎄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뭐 세계 평화의 수호자처럼 거기 국제 정치에서 자기 이데올로기를 하는데 말을 듣는 나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예. 유럽 국가들도 말 안 듣고 네탄야후도 양보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예. 그 처음에 크게 양보했다고 하겠죠. 가자 지역을 병합하겠다. 군사를 점령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일부로 만들겠다고 했다가 이제 그걸 UK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가 PLO를 인정하면서 상당히 미국 편을 안 들고 PLO 편을 들었거든요. 예. 이스라엘이 거기서 이제 물러선 거예요. 예. 이스라엘이 지금 여러 가지 수단으로 트럼프가 이제 트럼프 구상을 받아들여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네탄야후도 하마스의 또 무장 해제 또 통치를 불용하는 이런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예. 그래서 미국은 그런 트럼프 그걸 설득할 수 있는 수단이 뭘까? 시리아에서 여러 가지 군사 활동들이 그 네타냐후를 압박하는 신호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네타냐후 생각하고 트럼프 생각이 비슷한데 유럽에 밀려서 그렇게 갔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하마스의 미래에 대해서는
트럼프하고 네타냐후가 생각을 같이 할 겁니다. 그러면 2단계 협상은 지금 그렇게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낙관적이지 올해 않- 말에 낙관적이지- 넘어갈 가능성.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넘어갈 그런데 유엔 가능성이 안보리 있네. 결의가 되기 때문에 예. 중요한 것은 국제 안정화군이 들어가서 예. 그 역할과 임무를 어떤 방식으로 어느 범위로 할 거냐 이것이 관건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동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자, 중국과 일본 갈등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군사적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오키나와 섬 남동쪽 공해에서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에서 발진한 전투기가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의 레이더를 겨냥해 비쳤다고 밝혔습니다. 6일 오후 4시 반과 6시 반쯤부터 일본 전투기들의 레이더 조사가 각각 간헐적으로 이뤄졌다는 겁니다. レーダー照射は2回ありました。航空自衛隊の F-15 戦闘機に対してレーダー照射を断続的に行う事案が発生しました。 당시 랴오닝함은 전투기와 헬리콥터의 이착륙 훈련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로 인한 피해는 없었지만 극히 위험한 행위라며 중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もう極めて残念です。で、中国側には、強く抗議し、再発防止をこの厳重に申し入れ、するということを行いました。 중국군은 오히려 일본 자위대 전투기가 수차례 접근해 정상적 훈련을 방해했다면서 일본 측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日方有关炒作与事实完全不符，我们严正要求日方立即停止污蔑抹黑，严格约束一线行动。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서 촉발된 중일 갈등이 한 달째 이어지면서 양측 간 군사적 긴장도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자, 중일 갈등이 문화, 예술, 관광, 경제를 넘어서서 이제 군사적 갈등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 전투기가 일본 전투기에 레이더를 겨냥했다, 조준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공격하겠다는 전 단계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각 분야에서 이제 갈등이 첨예하게 일어나는데 군사 분야로 스필오버 파급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는데 그런 레이더를 훈련 중에 레이더가 조사 방향을 레이더 방향이 그렇게 일본 전투를 향했다. 예.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사실을 즉각 실시간으로 계속 공개하는 거죠. 공개해서 심리적 자국 국민들에게 뭐 예.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예. 일본과 중국이 첨예 갈등한 것에 대한 어떤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예.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하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의논할 수 있는 오해를 풀 문제를 수 있는데 그런 시간을 갈등을... 갖고 그런 채널을 가동하지 않고 바로 계속해서 공개한다는 것은 이런 갈등이 상승하는 것을 에스컬레이션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예. 양국 지도자가 지금 중국과 일본의 군사적 갈등을 감추고 싶지도 않고 또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뭐 막지도 않고 그런 그 하채널을 또 가동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동북아의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내, 대외에 지금 감추지 않고 갈등을 그대로 보여주는 지금 그렇죠. 수순인데, 자, 중국은 자기들이 오키나와 섬 주변에서 정상적인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일본의 자위대 전투기가 수차례 접근해서 오히려 훈련을 방해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보통 오키나와 섬 인근 공해가 중국이 늘 훈련을 하던 곳입니까? 방공식별구나 영국이 아니면 훈련할 수 있는 것이죠. 네. 훈련하고 중국이 또 재미난 걸 공개했어요. 예. 일본 전투기와 중국 전투기가 서로 교신한 내용들을 예. 우리 훈련 중이다 뭐 이런 서로 교신한 내용이 있어서 예. 뭐 교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도 이제 흘리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보다 이것을 전 세계에 그냥 이렇게 알리는 거, 예. 각 양국 정부가 실시간 예. 알리는 문제에 대해서 양국의 어떤 그 지도자 간의 불신 또 지도자 국가 간의 어떤 국가 이익의 어떤 갈등 이런 부분들이 예. 전 세계에 알도록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 지금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자료인데 중국 항모 전단의 이동 경로입니다. 12월 5일부터 오키나와 섬을 주변으로 해서 훈련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중국은 정상적인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일본은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자극을 주려는 훈련인 건 확실해 그렇죠. 보입니다. 러닝 항공모함이죠. 중국 최초 항공모함이 이동을 하고 예. 그래서 훈련을 하고 또 이것이 그냥 평시하고 달리 지금 대만 그 문제와 관련해서 예.
중국과 일본 또 시진핑 정부와 또 일본 정부가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군사적인 어떤 이런 그 구도가 보이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군사적 대결로 가는 거 아니냐, 군사 충돌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자막에도 나오는데 일본 정부는 일상화, 그러니까 늘 여기서 훈련을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다. 이걸 우려하고 있는 거네요. 근데 예. 사실 우리도 저희 정부도 이제 그 방공 식별구역을 유지하고 있고 중국도 2013년 12월에 이제 방공 식별구역을 만들고 일본 또 자질이라 해서 방공 식별구역인데 그 구역은 가면 알려주고 이런 게 그렇죠. 있는데 예, 예. 이런 부분이 사실 저 지역에서 잘 제대로 작동이 안 돼요. 예. 일본이 또 최근에 중국이 우리 방공 식별구역을 중국과 러시아 많이 쏘았죠.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의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사진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최근 중국 관영 매체가 일본 서남부의 섬입니다. 마게시마 섬. 마게시마 섬 위치 좀 보여주십시오. 자, 이 이 섬이 일본 본토의 가고시마현에서 남쪽으로 약 4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8제곱킬로미터이고 타원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일본 자위대가 미사일 훈련장으로 쓰는 섬인데 이 위성 사진을 중국 관영 매체가 공개했습니다. 2024년 3월 8일 왼쪽이고요. 2025년 9월 9일이 오른쪽인데 자, 이게 군사화하고 있다. 일본이 마게시마 섬을. 그렇게 보입니까? 그냥 어떻습니까? 공개된 자료죠. 이미 저게 일본 개인 건설회사 사장이 저 섬을 갖고 있다가 예. 일본 정부가 2019년에 정부가 구입을 해서 미국과 함께 군사 시설로 이렇게 바꾸고 있는 것은 이미 2019년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활주로가 한 2,000m 이르는 전투기가 착륙해서 활주로가 지금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활주로도 사실은 건설회사 사장이 공항을 만들려고 시작했던 거예요. 개인용으로 예. 사업 용도로 만들었던 것인데 왜 이참에 저것이 지금 6년간 축적된 자료가 많을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저것을 왜 공개하면 보여준 겁니까? 누구 왜? 보라고 하겠어요, 저거? 중국 인민들이 보라는 거죠. 일본이 굉장히 도발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군사 태세를 갖추고 있다. 누구와 함께, 미국과 함께. 지금 중국 인민 교육용입니다. 그렇게 저걸 보고 저게 왜냐하면 저게 특별한 군사 기밀도 아니고 예. 다 미국도 알고 저 미국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알고 중국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고 우리도 예. 알고 다 알고 있는 군사 시설을 짓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저걸 중국이 대대적으로 새로운 것이냐 공개하는 것은 중국 인민들에게 일본 우리 경계해야 된다. 군사적으로 경계해야 된다. 우리에게 군사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인 태세를 갖춰가고 있다. 이 부분을 중국 인민에게 알리는 중국 인민 교육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게시마 섬은 중국이나 일본이나 전략적 요충지가 됩니까? 그렇지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저 큐슈 남동 쪽에 있는데 물론 그렇게 저기에 군사 시설 하고 안 하고는 예. 주권 사항이죠. 우리가 제주도에 군사 시설 하는 거나 저 섬에 일본에 군사 시설 하는 거나 이건 뭐 저게 중국을 향한 어떤 교두보나 그런 게 되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중국은 지금 저거를 그 군사력을 이제 우리가 사용할 때 쓰는 투사 능력이라는데 저기 있거나 일본 다른 혼슈에 있는 군사 기지나 중국을 공격하려면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비행거리라든지 사거리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이건 하나의 그 이슈를 일본의 주권상이죠. 일본의 주권상에 대해서 중국이 저렇게 하는 것은 그걸 알고 있으면 하는 것은 중국 인민들에 대한 일본 경계, 그 중국이 지금 취하고 있는 한일령이라든가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들이 정당하다. 예. 중국 인민이 불편해서 참아야 된다. 중국 인민 교육용으로 저는 봅니다. 앞으로 중일 갈등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시간은 많지 않지만 전쟁 기념한 소식 몇 개 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1932년 12월 19일은 일본군 수뇌부를 향해 폭탄을 투척한 윤봉길 의사가 순국한 날입니다. 12월 호국 인물로 선정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일제 강점기에 많은 독립운동이 있었지만 윤봉길 의사의 이런 의거가 우리 역사에 귀한 공헌으로 치면 첫 번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많은 지식인들이 일본이 너무나 강대하니까 좀 패배주의에 빠져가지고 자치운동 내지는 일본과의 어떤 강점하고 있던 일본과의 어떤
우호 관계를 강조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러나 예. 그때 이 윤봉길 의사가 이 의거를 일으킴으로써 그 우리 한국인의 독립의제 전 세계에 알려졌고 2차 예. 세계대전 이후에 전승국에 입장했던 장개석 총통이라든지 많은 세계 지도자들에게 한국 국민이 독립할 자격이 있고 독립시켜줘야 된다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줬던 것이 윤봉길 의사의 의거예요. 그래서 예. 굉장히 역사적 의미가 있는데 여기 이제 명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역임했던 김학준 교수가 그날 그 발표장에 와서 예. 429죠. 예, 429. 429를 사자를 죽을 사자를 넣고 이자를 두 이자를 넣고 구자를 구할 구자를 넣어서 나라를 두 번 구한 의거다. 대한민국의 건국에 기여했고 예. 앞으로 이 정신으로 통일까지 이루어내야 된다. 그 윤봉길 의사를 아주 하나의 그 최고의 우리나라 지성으로서 그렇게 극찬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그 김학준 선생님의 의견에 100% 동조를 합니다. 지금 오른쪽 보니까 저분이 친손녀이신 것 같아요. 예, 윤주경 전 의원이었고 아. 독립기념관장을 했죠. 아, 그날 예. 직접 와서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 아일랜드에서 뜻깊은 작품을 전쟁기념관에 기증을 했다는데 작품 먼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떤 건지? 예. 자, 이게 작품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 기자님 혹시 목류도원도 들어보셨어요? 예. 안견이라는 화가가 예. 안평대군의 꿈을 예. 3단계로 나눠서 꿈에 본 그림을 그린 게 목류도원인데 저게 아일랜드판 목류도원대예요. 아. 오른쪽에 있는 분이 캐더린 도위라는 아일랜드 시민인 아일랜드 독지가인데 예. 저분이 한국 역사에 대한 고문을 하다 꿈을 꿨는데 6.25 전쟁 때 이렇게 신부들이 북한의 침략에 맞서 있다가 순교하는 꿈을 꿨대요. 예. 그 꾸고 그 꿈에 5명을 이렇게 보고 쭉 꿈을 갖고 역으로 역사 자료를 증빙해 보니까 예. 6.25 때 그 춘천 성당 또 홍천 성당 이래 예. 있던 특히 아일랜드계 신부들이 피난을 안 갔어요. 예. 그때 신부들이 북한에 총살당하거나 끌려가다 순교했던 그 기록이 우리 죽음의 행진이라는 그 표현을 씁니다만 예. 그때 신부들이 역사의 사실과 자기 꿈에 본 게 너무 똑같다는 거죠. 정말입니까? 그렇죠. 와서 저한테 주면서 예. 캐더린 도이가 저한테 설명 그 꿈을 너무나 신비해서 저게 이제 유럽의 자수죠. 스웨덴 자수 같은 작품 작가에게 최고의 작가에게 이 꿈에 본 것을 이렇게 좀 수를 놔달라 해서 저기 만든 건데요. 재미있는 것은 조위에 가면 숫자가 159 여기서 안 보이는데 159라는 숫자가 있어요. 예, 159. 159가 왜 159를 적어놨냐고 물었더니 이것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한국을 공부하다 보니까 예. 이태원 참사 때 사망한 인원이 159명이래요. 그게 왜냐니까 이태리 참사의 그 할로윈 축제잖아요. 예. 그 아일랜드 축제가 뿌리래요. 그래서 이태리 참사 때 죽은 그 숫자 159명이 아일랜드 군인이 그 영국이나 프랑스 국적으로 와서 한국전에 1000명 이상 와서 전사한 군인 숫자가 159명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 신비로운 꿈을, 신비로운 역사의 사실을 저걸 담아서 우리 전쟁기념관에 기증을 할 테니까 좀 전시를 해줄 수 있겠느냐 해서 제가 전시가 됐습니까 지금?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이달 말까지 이게 우리가 기증받는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심의도 해야 되고 그쪽 주더라도 우리 그냥 바로 걸 수 있는 건 아니군요. 심의를 하고 그런 전시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하는데 저는 저 그림을 받으면서 그 캐더린 도이가 설명하면서 아일랜드판 목류도원도 성화같이 느껴져서 제가 잘 기증해 주시면 잘 하겠다. 왼쪽에 있는 분이 세인트 콜로반 선교단이라 해서 아일랜드계 신부들, 가톨릭 신부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 활동하는 신부인데 지금도 한 50년 정도 한국에 살아서 저하고 왼쪽에 있는 신부님이에요. 예. 한국말 좀 하시고 저 오른쪽에 있는 분은 아일랜드 대사님인데 그 대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이거는 하나의 영적인 부분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꿈에 저걸 본 거예요. 신기하네요. 내년이면 볼 수 있겠네요. 예? 전쟁기념관이면 내년이면 볼 수 있겠네요. 꿈에 본 예. 것을 최고의 작가에게 수를 놓아서 해주겠다. 저 너무 감사하죠. 저 신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꼭 질문 내년에 하나만. 전시하면 보러 오십시오. 예, 내년에 꼭 보러 가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포럼, 나지 포럼 12회가 개최됐었는데 어떤 내용이 좀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까? 나지포 나지 이름 포럼. 괜찮죠? 나라를 지키는 포럼. 예. 그래서 금년에 왔던 나지포의 석학들 15명을 우리가 한 자리에 모아서 예. 올해 정신 어땠고 내년 정신에 대한 전망을 했는데 이분들 공통적인 것이 내년에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는 예.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느냐가 여러 가지를 풀 수 있는 하나의 또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 해석할 수 있는 요소다. 그 단답적으로 다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 만날 가능성이 있느냐 물으니까 현실은 좀 어렵죠. 만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좀 많았고요. 안보와 관련해서 걱정하는 목소리들은 미국의 권위가 떨어질 거다. 미국의 영향력이 떨어지니 집단 안보나 양자 안보에 너무 의존하는 우리 안보 구조는 취약하다. 취약한 것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수정을 해야 된다. 유엔 대사를 지냈던 분하고 몇 분은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될 때 아니냐. 핵무장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주장이 있어요. 양자 동맹에 한미 동맹이 너무 의존한 안보는 취약하다. 우크라이나 사태 보고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의미 있는 포럼이었습니다. 회장님 장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50분 가까이 저랑 얘기를 아 나눴네요. 그렇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자, 백승주. 예. 그 보러 오시죠, 그죠? 아, 예, 내년에 한번 저 보러 가겠습니다. 예. 꼭 오세요. 자, 지금까지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